저희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듯이 6.25 전쟁도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딱 드러나는 목표는 9.27 훈령에 따라서 북한군 섬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공과 조공을 나누는데 주공을 이제 미 8군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서부 지역에서 38선을 진격해서 그 다음에 평양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사이에 조공을 미 10군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군단이 원산으로 상륙합니다. 일주일 내에. 그래서 원산에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원산에서 평양으로 나 있는 그 기동로 축선을 따라서 서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미 8군과 연결을 해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하는 형태의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이해하려면은 북한의 지형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동고서저의 형세를 갖고 있습니다. 동쪽에 저 척추 줄기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거의 2,000m를 넘나드는 산이 험하게 버티고 있고 그 양쪽 바닷가 쪽 특히 서해안 쪽은 상당히 그래도 넓은 평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간의 간격에 딱 하나 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이 지형이 있습니다. 서울과 원산 사이에는 이 한 160km에 걸쳐서 아주 좁은 긴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골짜기가 생각보다 평탄해요. 원산 쪽 가는 길은 그나마 여기 하나만 뚫려 있고 근데 또 다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계속 첩첩산중이어갖고 동서 간의 교통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네. 서울에서 원산까지 KTX가 깔리면 딱 깔리겠죠. 네. 그 20km 구간만 터널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뚫리면 20km 금방 바로 그냥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은 철말은 달리고 싶지만 못 달리고 있지만 경원선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런 지형상의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형 위에 그러면은 교통망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통망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철도 중심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교통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차가 있어야 찾기를 만들죠. 그렇죠. 그냥 기껏해 우마차 다니는 길들이니까 일단 철마가 달릴 길부터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철길 옆으로 거의 도로가 비슷하게 나 있고 그것도 그냥 후순위였다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남북으로는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게 의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경의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황해도의 저 개성과 중간에 저 평야지대에 사리원을 거쳐서 그리고 평양 그리고 청천강 넘어 안주 의주로 쭉 가는 노선이 있고 러시아 쪽, 소련 쪽으로 관련이 함경도 쪽으로 관련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얘기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난 경원선 이게 핵심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동서로 길을 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동서로 뚫은 것이 저 평양과 원산 사이를 잇는 평원선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를 놓고서 미국의 장군들과 전략가들이 놓고 봤을 때 답답한 겁니다. 이미 초반에 낙동강 전선에서 와서 보니까 한국의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절실히 체감을 했어요. 야, 이건 뭐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차 몇 대 가다가 곳곳에 푹푹 빠지기가 일쓰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데가 많다. 이거 트럭 많이 못 다닌다. 그래서 이미 트럭 수송에 대한 미련은 상당수 포기한 상태고 철도가 그나마 희망인데 문제가 있죠. 미국 공군이 전부 다 부서졌어요. 네, 이미 미국 공군이 북한이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곳곳을 다 폭격해서 끊어버렸구나. 끊어놨어요. 셔먼도 끊어가지고 돌려놓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는 철도도 복구해야 될 때가 산더미 같고 철도 차량도 많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철도 노선도 이제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지형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그 한정된 길을 놓고서 이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를 놓고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길 딱 보시면 맨 오른쪽에 경원선 길이 있죠. 거의 직선으로 원산까지 뻗어 있는. 평양 쪽은 그나마 선택지가 조금 더 있었어요. 개성 넘어서 약간의 산맥이 있지만은 거기만 조금 넘어서면은 사리원 쪽으로 해서 넓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이 하나가 있고 그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신계 쪽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동해안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배웠으면
북한의 대체적인 저 구조의 질의는 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진 계획도 가장 큰 특징은 양쪽으로 미 8군하고 10군단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지형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이제 메가더는 거기 하나의 이유를 더 댑니다. 이게 이제 보급 문제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급이 잘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원산항이라는 새로운 보급 루트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산 쪽으로 보급도 해주고 뭐 별도의 부대를 운용하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는 이제 워커나 아몬드, 메가더의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풀어보고 싶은데요. 네. 워커는 여기에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커는 통합지휘권을 원했고, 당연히 본인은 8군 사령관으로서 미 10군단이 본인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커도 원래 자기의 안이 있었어요. 그 안이 뭐냐면 10군단을 8군에게 배속을 시켜가지고 10군단은 이미 서울에 지금 있잖아요. 네. 바로 북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선에서부터 한참 힘들게 올라왔던 미 8군은, 특히 미 1군단 같은 경우는 10군단을 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러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산은 이미 지금 국군 1군단이 열심히 동해안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따 다시 이야기할 텐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평양을 함락한 이후에 미 8군이 원산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휘권을 단일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군이 지금까지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쭉 지금 승기를 잡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 주도권 혹은 공격 기세를 끊지 말고 쭉 가야 된다. 그렇죠. 이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맞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 8군 참모들이 북진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내봅시다 하고 했는데 워커가 내지를 않습니다. 이미 내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듣지 않으셨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면서 내색도 못하고 역시 워커답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몬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알몬드는 그냥 메가더가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 사람인데 메가더 말대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몬드도 사실 이 결정, 북지 플랜을 딱 보고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원래 아몬드가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10군단장에 임명이 됐지만 동시에 참모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참모장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지휘하라네.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함에 놀랍니다. 네. 일종의.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 11일이 되면은 아까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국군 1군단까지 미 10군단에게 배속시켜줘 버려요. 그러면 졸지에 두 개의 군단을 거느린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몬드는. 그러니까 사실 워커보다도 더 강력한 비슷한 급이 돼버린 거죠. 워커보다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라 이건 야전군 사령관급이 돼버린 거예요. 네. 사실상 워커와 동등한 계급은 좀 차이 났지만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고, 왜 메가더는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걸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워커는 메가더한테 뜨뜻미지근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몬드는 할 수 있다 정신으로 무장한 충성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메가더가 차라리 8군 사령관을 아몬드로 줘버렸으면 안 될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메가더는 그 정도까지 해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메가더입니다. 메가더는. 그래서 차라리 따로 떼주자. 분리시키는 게 답이다. 때마침 지형도 이런데 이게 더 훨씬 나을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한번 서로를 경쟁시켜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작전 계획의 숨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메가더가 이미 한번 해봤어요. 필리핀 전역에서. 그죠. 육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크루거, 그리고 8군 사령관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아이칠버거가 이제 투입이 돼서 8군이 투입돼서 서로를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필리핀에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뭐 큰 그림을 메가더가 그려놓고 불만이 있어도 워커는 묵묵히 따르는 군인이고 네. 알몬드야 뭐 그림을 그려놨으면은 이 새를 그려놓고 이거 호랑이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호랑이입니다. 뭐 이런 타입이니까 작전대로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연합군 국군은 무다구치레냐가 아닙니다. 예, 현지 가서 보급해서 풀을 뜯어 먹어 그러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보급이라는 게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당시 지금도 그렇고 미군의 보급 물량을 조금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당시 미군 병사 1인당 보급 물량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2차 대전하고 6.25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미군 병사 1인당 보급품의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네. 단순 소총수 기준으로 최전방 병사는 1인당 하루 96발의 탄약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식량이 3kg가 필요합니다. 뭘 먹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물은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물 화준 씨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1.5리터? 1.5리터. 건강하십니다. 아, 예, 건강하시죠. 역시 근데 이게 지금 싸움한 병사들이 있잖아요. 네. 2리터. 10리터의 물이 제공이 돼야 돼요. 10리터요? 네. 아니 그러면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물을 마시면서 샤워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병사들이 물 갖고 그냥 마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제 용변 처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겠죠. 써요. 여러 가지 예, 생활을 할수 있는. 그래서 1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심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병사들이나 혹은 이렇게 한번 피복 지급받으면 얼마나 쓰죠? 전역할 때까지 다 쓰죠. 이때 미군 규정이 뭐냐? 전방 소총수는 2주마다 한 번씩 군복 및 장비를 교체해 줍니다.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이걸 한 달 기준으로 보잖아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거의 1톤의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역시 전신은 다르네요. 예, 진짜 이게. 전신 다르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3kg. 하루에 사람이 어떻게 3kg를 먹어? 그러니까. 이게 시레이션 한 상자의 무게가 3kg예요. 근데 이제 시레이션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시레이션 하면 뭐 만능 뭐 전투식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미군 지침이 뭐였냐면 5일 이상 시레이션 지급하지 말라였습니다. 굉장히 영양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만 많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근데 현장에서 5일간 시레이션을 먹었을 거예요, 병사들이. 질리죠. 3일만 먹고서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6.25 전쟁 중에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바뀌어서 3kg였던 양이 3.5kg으로 늘어납니다. 뭐야? 왜요? 좀 더 다양화했거든요. 다양하게. 예. 현장에서 불만도 좀 접수를 예, 받고 굉장히 이렇게. 많았었어요. 예.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스테이크 안 줘가지고 얼마나 불만이 쌓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병 소대 하나가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의무병, 취사병, 행정병 등 평균 18명의 지원 병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제 미군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보급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군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건 이런 보급 시스템을 이제 한국군한테도 주려고 했었죠. 그리고 당장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싸웠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맞서 싸웠는데 그렇죠. 그런 모든 보급을 다 미국에서 책임져 줍니다. 터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홋카이도에 있는 연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연어 통조림을 막 만들어요. 또 그리스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요? 올리브 좋아하지. 올리브? 그런 거 다 또 공수해 줍니다. 야. 또 하필 또 태국, 필리핀 또 뭘 먹습니까? 쌀을 먹잖아. 쌀을 또 갖다 줘야 돼. 프랑스 사람들은 빵 먹어. 빵도 줘야 돼. 이게 미국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진짜. 따라갈 수 없는 미국의 보급 클래스. 최 박사님이 디테일하게 또. 예, 우린 또 남북 전쟁 때 우리 최 박사님이 또 디테일한 또 보급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뭐 먹을 것도 주셨는데 지금도 치커리 커피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에 다음번에는 또 우리 스테이크를 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스테이크 전문가시잖아요, 또. 굽나요, 여기서? 예. 고기는 좋죠. 또 항구, 공항 뭐 이런 데로 또 물자가 엄청나게 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많은 미국 군인들 또 유엔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물자를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게 군수라는 게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복잡합니다. 당연히 전쟁 초반에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이제 7월, 8월이 되면서 이제 군수사령부도 만들고 좀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했어요. 군수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관리자급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관리자도 그렇고 일반 행정병도 부족하고 이게 군수 당연히 이렇게 물자가 많이 들고 나가면은 대장에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뭐 불입되고 불출되고 이게 뭐가 부족하고 해서 다 맨날 서류 작성해서 이거는 넘쳐나고 이건 부족해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 작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이틀에 이 짬이 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 물자는 계속 항구로 들어오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 거기 행정병들도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 다 기록 못해. 그냥 한 몇 가지만 기록하고 그냥 보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막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야 분명히 보냈는데 우린 받은 기록이 없는데요. 이게 어디에는 식량은 많이 가는데 여기는 탄약이 부족하고 뭐 여기는 기름은 넘쳐나는데 수리 부품은 없고 이런 식으로 5만 군데에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때는 뭐 이게- 컴퓨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수기로 뭐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병이 왜 고생이냐? 전시에 이런 보급품이 오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결산이에요. 일결산을 12시 전까지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걸 다음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결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물자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보급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항구로 어떻게 오더라도 각 부대에 지급하는 게 난리였습니다. 그렇죠. 수송 체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쿠팡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총알 배송을 위한 배송망이 전혀 없었죠. 당시에 항구 용량은 부산항이 하루에 물동량 한 14,000에서 17,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고 인천이 뚫리면서 인천에서도 한 8,000톤에서 10,000톤 정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밖에 뭐 마산이 한 3,0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든 뭐 그래도 보급할 물량이 들어올 수는 있었는데 철도가 다 지금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트럭을 동원해야 되는데 트럭 자체도 되게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 미국의 트럭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급히 주문한 데가 어딥니까? 일본. 일본이죠. 그래서 도요다가 이때 거의 망했다가 아, 도요다가 도요- 나오더라고요. 네, 도요다 트럭도 급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M 트럭 요거 1,000대 빨리 만들어줘 해갖고 그때 막 도요다 트럭도 많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주로 한국군한테 많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럭에 주로 식량이나 그런 거 싫다 보면은 이제 또 기름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유조차가 부족하거든요. 그냥 드럼통 실으면 또 이게 싣고 내리는데 워낙 힘들고 한 번에 많이 실으려면 역시 철도가 뚫려야 되는데 철도가 언제 복구될지는 아직 이야기 없고 인프라 문제를 이렇게 최승용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0월 1일에 우리 그 1군단이 38선 돌파했을 때 이 시점에 인천항 복구된 게 겨우 하루에 3,000톤 정도 하역할 능력밖에 못 됐습니다. 저 인천 상륙작전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게 철도죠. 네. 이제 철도를 복구해야 되는데 부산에서부터 이제 그렇죠, 가지고 예. 와야 되는. 경부선 라인이 영등포까지 복구된 게 10월 15일입니다. 아. 근데 이때는 이미 그 미 1군단이 열심히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목표로 막 네.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수송을 결국 그 미군이 뭐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제 시급한 것들은 아예 그냥 부산까지 안 가져오고 바로 일본에서 비행기로 바로 그 현재 그 임시 비행장 같은 데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10월 중순 기준으로 일본에 있는 그 공군의 수송기 전력을 총동원해서 한 시레이션을 한 3만 개 정도 실어 오는데 사실 그 화차 20대로 편성된 일반적인 화물열차 한 편이 있으면 이건 한 번에 시레이션을 20만 개씩 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 방법인데 미국이니까 가능하네요. 역시 미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 잘 먹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여러 해프닝을 발생시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크림이야. 자 여기서 상식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보급품, 군수 보급품을 갖다가 미 육군은 편의상 10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나라마다 이것이 조금 다른데 네. 1종이 식량입니다. 클래스 1이. 네. 그리고 2종이 피복 장구류인 3종이 유류입니다. 4종이 건축자재들, 5종이 탄약이에요. 굉장히 다 중요한 거죠. 아, 탄약이 1순위일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역시 딱 넘버원은 먹여야 잘 싸우죠. 먹어야지. 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다음 클래스 6가 그다음 기타 개인용품입니다. 위생용품, 우리 비누, 샴푸 이런 거에다가 개인 기호용품 네. 대표적으로 그죠 담배, 술, 간식. 아 그래서 미국 군 용어에서 속어로 클래스 6 하면은 이 군내 술집을 있는 클래스 6가 속어기도 하고 뭐 7번이 이제 좀 중화기, 뭐 전차 이런 것들 그리고 8종이 의료용품들 그리고 9종이 수리부품, 10종이 기타 등등 이건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아이스크림은 그러면은 아까 해당할 만한 게 두 개 있었죠. 1종 식량에 속할까요? 6종 이 개인 기호용품에 속할까요? 종 아니에요? 일종 아닙니까? 식품이잖아. 잠깐만. 일종. 아니 식품은 아니지 그만큼 아이스크림. 가치가 높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필수로 먹어야 된다. 아니, 그 미국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전투라는 게 굉장히 사람한테 스트레스 엄청 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이스크림만큼 행복감을 주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시대전 때 장군님도 줄 서서 먹었잖아. 네. 아 그리고 그때 여기서 먹었었잖아요. 갑자기 한 3시간 더 했잖아요 녹화.
힘나가지고. 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여놓고. 네, 베스킨 라빈스 원래 할 시간 말하고 끝냈을 건데. 지금 이 당시에는 베스킨 씨와 라빈스 씨는 이미 저기 영업점을 차렸을 때인가? 그렇죠. 거의. 자, 정답은 일종입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당연히 이거 논리도 딱 우리 심 교수가 제대로 얘기해 줬어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모두 북돋아주는 중요한 식품이다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초콜릿은 6종이고 아이스크림은 1종이에요? 네, 그래요. 대박이다. 신기하다. 이게 일종인 것이 또 그만큼 만들기가 윤영권님 어렵고. 이거 모르셨어요? 6.25 전쟁사 공부하다 보면 아이스크림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중요하긴 한갑다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몰랐죠. 윤영권님 그 정도는 좀 모르고 섭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으로 구분이 돼 있어갖고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배급을 해야 돼요. 이게 부족해지기 쉬운 이 비타민 섭취를 보충해주는 이 풍부한 영양 공급원 아이스크림. 그래서 미 사단 편제에도 이 차량 편제에 이 아이스크림 트럭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 있어요. 1종이야. 네, 이런 건 꼭 갖춰야 돼.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포터블 아이스크림 플랜트라고 멋있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공장이 공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미군이 힘들겠어요. 이런 거 다 챙겨줘가면서 막 이 수많은 병사들의 북진을 믿어줘야 되니까 이 얼마나 보급 수요가 많고 이걸 다 해줘야 되니 난맥이 더더욱 심해지는 상황이죠. 냉동 트럭이 1종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저 아이스크림 관련해서 웃기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낙도강전선에 있을 때 일인데 9월 8일에 영국군 이제 미들섹스 대대가 보병은 뭐 전선에 가 있는데 아직 차량들은 이제 부산에서 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대 차량들을 화차에다 실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군 수송장교가 급한 열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미들섹스 대대는 잠깐 기다리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수송 담당하던 그 중위 한 명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시급한 건지 열차를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 트럭에 실어야 될 아이스크림 머신들이 열차에 쫙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교가 벙찌는 거죠. 아니 지금 전투 부대에 차량이랑 수송 차량이 없는데 지금 막 미군은 아이스크림 기계에 실어가겠다고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죠. 일종 보급품에 수송 차량은 지금 아까 3종이었나 뭐 그랬는데 1종이에요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그 영국군 장교가 막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조정을 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미 자기네 그 6.25 전쟁 공간사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이때 얼마나 이렇게 벙찌는 일화였냐면은. 근데 그러면 미국은 지금도 아이스크림이 1종이에요? 아니 뭐 지금이야 뭐 당연히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많아갖고 옛날만큼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비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다른 식량 같은 게 워낙 잘 나오니까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죠. 네. 하지만 분류는 아직까지 돼 있다. 지금 분류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 뭐 보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기차로 갔다가 트럭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가서 뭔가 날라줘야 지게 지고 되는데,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징발을 했던 게 지게 부대입니다. A-프레임 아미라고 하는데 지게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인 민간인들, 한국 노무단이라는 네. KSC. KSC, 코리안 서비스 코어, 그 부대가 대부분이 뭐 10대에서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의 한국인들이, 민간인들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거의 한 30만 넘게 동원이 돼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뭘 날라줬냐면 A-프레임 아미에 뭐 연료부터 시작해서 탄약부터 해서 보급물자를 다 날라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은 총칼로 싸웠지만 이분들은 지게로 그렇죠. 사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 공헌했다라고 좀 우리가 숭고한 의미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차량이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라도 그 수송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그 당시 한국의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했고 네. 이것이 6.25 전쟁 수행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유엔군도 진격을 멈춘 상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빨리 북진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죠.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9.27 훈령이 나왔잖아요. 메가다한테.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 우리한테는 안 알려줬군요. 네, 어떠한 통보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미국의 결정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일부러 안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한테는. 알려지게 되면 한국 여론에서도 막 올라올 거고. 저도 된대. 막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나 뭐 소련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좀 계속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 환도식이 끝나고 언제 올라갑니까? 물어보니까 메가더가 저도 가고 싶은데 아직 명령이 안 나왔다. 그리고 또 이제 워커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8군은 38선에서 정지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9월 29일 시점에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국군 3사단 같은 경우는 강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8도선 바로 앞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런데도 안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로 직접 찾아갑니다. 소집을 했어요, 육군 수뇌부들을. 그래서 다 이렇게 딱 앉혀놨죠. 국군의 통수권자가 메가더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 대통령이십니다. 다 쭈뼛쭈뼛하면서 왜 그러시지? 대통령 각하십니다. 나는 우리 군을 바로 북진시킬 생각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각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이거를 정일권 총참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말 듣자 하면서 품 안에 있는 지령서를 딱 끄집어내서 딱 줍니다. 그 내용은 당장 북진하라 였습니다. 강단이 있으셨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일권 총참모장은 대답은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전시 작전권을 8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 만약에 네네. 대통령 지령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승인 없이 북진을 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죠, 이건. 외교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죠. 군사적으로도 네.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지 마 그랬는데 올라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워커 중장을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유를. 그래서 이제 김백일 준장, 일군단장한테 너희 그 지역에 주요 지형 지문 이런 거 없니? 뭐 38선 건너편에 있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기사문리에 있는 아주 낮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죠. 저 고지에서 북한군이 포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를 넘어가서 포병을 박살내주고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커 장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기지를 발휘하셨구나. 기지를 발휘했죠. 그러니까 워커 장군도 그래 그런 전술적인 이유라면 38선이 뭐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넘어와도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군단장이 이제 3사단 23년대한테 명령을 내리죠. 3대대한테 가서 공격해. 하지만 다시 돌아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10월 1일 날 이 선두 부대가 오전에 넘어가서 역시나 돌아오지 않고 양양 남쪽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38도선 돌파 작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작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넘겼잖아요. 작전 지휘권을 넘겼지만 여전히 미군은 우리 군의 작전 지휘를 육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어떤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직접 지휘로 바뀌어버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육본의 어떤 그런 입장을 존중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군 장교들, 특히 이제 3사단에는 미 고문단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어차피 우리가 북진하니까 뭐 먼저 올라가는 거 뭐 그 대수로울 게 있냐?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군 3사단 장병들은 뭐 추가 보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전에 돌아오지 않는 3사단이 먼저였군요. 그렇죠. 네네. 백골 부대. 여기가 백골 부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사단, 그리고 국군 1군단이 38선 도선을 최초로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됐고, 다른 이제 유엔군의 본격적인 북진은 결의안 376호가 통과되고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군이 가장 먼저 38도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와해된 북한군이라도 이제는 기습 남침 이후에 북한의 땅으로 우리 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만만치 않은 반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중폭격이라든지 항공폭격 같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유엔군의 공군과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38선 이북에 대한 작전에 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월 1일에 이제 우리 국군 1군단이 이제 38도선을 넘어서 북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월 2일에 이 통계를 보시면은 유엔군 공군이 군입 2회의 지상 지원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중에서
83회를 우리 국군 1군단과 국군 2군단을 지원하는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군이 북진할 때도 상당히 그 유엔군 공군의 지원에 힘을 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윤영구 의원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동쪽으로는 굉장히 험준한 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공중폭격을 지원해주기에 서부가 좀 더 용이하고 동부가 조금 더 어렵겠네요. 당시에도 이런 산업 비용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런 지적들은 있었는데요. 사실 그래도 많이 출격시키면 해결이 되죠. 대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미 실함대 한포 사격이 동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력면에서도 효과적인 부분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많이 있었죠. 그럼 국군 1군단이나 2군단은 네. 동부의 동쪽 측방선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포 사격을 지원받기에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또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섣부르게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미 공군이 조금 답답해했던 게 폭격은 충분히 쏟아붓는데 그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험준한 산맥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좀 답답했었죠. 아, 그렇군요. 역사적인 10월 1일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메가더가 북한에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면서요?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한테 경고를 합니다. 먼저 50년 10월 1일 메가더가 라디오를 통해서 김일성한테 항복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스탈린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잘 협상하자라고 하는 스탈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조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조건은 아닌 게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괴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걸 덥석 물어요? 그건 또 아니지. 아, 메가더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적인 항복이니까. 그리고 항상 언컨디션이라는 건 나오니까. 근데 사실 김일성은 즉시 스탈린하고 마오쩌둥한테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소련군이 직접 파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 등 공산권 국가 주축이 돼서 편성된 의용군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김일성은 사실 8월 중순부터 스탈린한테 요청을 해요. 전문을 보내거든요. 특히 8월 18일 날 무슨 전문을 보냈냐. 소련 공군 지원 요청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때 전문 내용이 뭐냐면 소련 공군 없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이제 북한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티코프가 김일성을 만나러 왔는데 김일성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 그다음에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수시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굉장히 다급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월 중순부터 이미 김일성은 좀 앓는 소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한테도 한반도 전선 상황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면서요. 전선사령부 부사령관 박일호를 베이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 특별 원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마오쩌둥하고 정은환한테 전달하는데 이것도 좀 보면 이미 북한은 지금은 출병이었지만 7월 달에는 한번 단독으로 중국한테 물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조가 직접 가가지고 이상조가 누구냐면 북한군 부참모 총장이거든요. 직접 가서 소총하고 박격포 이런 거 등등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우리가 야포는 못 주겠다. 우리도 야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좀 그랬던 게 둘이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걸 스탈린은 그렇게 달가하지 않아서 왜 나한테 안 거치고 직접 얘기해?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서로 하더라도 좀 보고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사전 보고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안 376호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9일 날 메가더가 김일성한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북진을 공식화한 거잖아요. 뭐 항복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상상한 거 이상의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1일 날 항복을 권유를 했고 10월 9일 날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미 8군체 1군단이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하도록 메가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까지 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북한군도 들어와봐. 우리가 막을 거야.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10월 5일까지 38선 일대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름의 이제 전선 사령부를 만들어요. 뭐 서부 같은 경우는 최용건,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 날리기 전까지의 김일성의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옵션은 제발 38선을 안 넘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네. 두 번째 옵션은 스탈린과 마오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그들이 군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들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버는 지연전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작전적 차원에서.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3선 방어를 나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게 38도선부터 평양으로 가는 축선에 1방어선, 뭐 2방어선, 3방어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놓고 보더라도 원산 쪽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그들은 없는 자원에서 집중했던 거는 평양 축선이다. 평양 축선에서 나름의 3선 방어선을 구축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대군이 움직이기에도 서부 라인이 당연히 용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그쪽에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네. 서부 축선이 물론 1, 2, 3 방어 라인에서 더 강력하게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먼저 38도선을 넘은 건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군이 당연히 적의 공격을 먼저 맞닥뜨리게 되겠죠. 네네. 3사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38도선을 가장 먼저 돌파한 게 이종찬의 3사단이었고 쭉 올라가서 지금 고성 고성이요. 예, 네. 많이 동해안 가잖아요. 고성. 간성, 네. 고성 그 일대. 금강산 코앞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군 일대로 가는데 이제 고지군마다 북한군이 방어를 또 합니다. 근데 이거를 뚫어내서 10월 4일 시점에 이제 고성까지 온 거예요. 거의 한 3일 정도가 걸린 거죠.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1군단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는 게. 그래서 3사단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뒤에 이제 송효천 중장의 수도사단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3사단이 고성에 도달한 10월 4일 시점에 수도사단의 한개 연대, 18연대가 간성에서 진부령을 넘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원통, 인제, 그다음에 양구, 이 문등리, 사태리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루트로 방향을 틀어요. 즉, 이 말은 지방으로 왔네요. 네, 이 말은 태백산맥을 서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수도사단의 2개 연대가 있잖아요. 네. 얘들도 10월 7일에 통천에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태백산맥에 추지령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걸 넘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강원도의 그 화천이 아니라 네. 될 화자에다가 하천자를 써가지고 그런 화천이라는 곳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3사단은 동해안 루트로 태백산맥 동쪽에 이 동해안 루트로 올라가는 거고 새롭게 수도사단은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서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회기동을 하면서 포위 루트를 지금 양쪽으로 연출하고 올라가는 있는 거예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두고 좌우측에서 이제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당시 군단장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해안도로로 6개 연대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기동하기가 쉽지 않다. 병력이 많다 보니까 네. 잼 현상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태백산맥 내륙 쪽에서 북한군 게릴라가 준동을 하니 애들 또 뭔가 소탕을 해야 되니 수도사단을 그쪽으로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내심 김백일 군단장이 의도했던 이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서로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아, 그러니까 양 부대는 원산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경쟁이 붙고 이게 이제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격 자체가. 원산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부대는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대결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지금 수도사단이 진격한 요 내륙 쪽 인제에서 올라가는 길이 금강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네. 이쪽이 굉장히 험하긴 하지만은 금강산이 워낙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그 관광을 위해서 뚫어놓은 약간의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따라서 수도사단이 약간 내륙으로 진격을 한 거죠. 관광로를 타고. 그리고 게다가 10월이었으니 네. 가는 길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생각을. 네. 워낙 수려한 경관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맞습니다. 네. 양쪽으로 오케이. 갈라져서 우리 국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사단이 거의 이제 원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원선도 이제 맞닥뜨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좋은 루트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가령 그 구조곡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루트가. 그래서 나름 괜찮은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레이스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사기는 높아요. 네. 근데 쉬지 않게 쉴 틈이 어딨어. 너무 채찍질을 하는군요. 채찍질 엄청 야간에 쉬지도 않고 진격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피로와 보급 문제도 보급 있을 문제, 피로 누적으로 전투 피로가 극심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보급을 어떻게 하냐면 북한군으로부터 뺏어서 하고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이때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뺏어서 많이 썼더라고요. 트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3, 4단보다 더 험난한 길을 상대적으로 택했던 수도사단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단은 이제 기갑연대를 앞세워서 진격을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기갑연대가 이제 특이하게도 베트남 전쟁 때도 수소사단, 맹호사단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기갑연대는 사실 원래 알보병이에요. 물론 이 6.25 때 초창기에 이 독립기갑연대라는 게 이 나중에 이제 수소사단의 1기갑연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무기 자체가 뭐 M8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네, 그다음에 M3 뭐 핫프렉, 합적 있고. 그다음에 한 개 대대가 6필의 뭐 말. 그러니까 이게 전통, 기병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갑연대라고 하기에 이 당시만 해도 애매했고 거의 알보병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상. 보병사단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도 사실 보병이었는데 네. 전쟁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M114 장갑차를 받으면서 나름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제 미 7사단이 빠지면서 이런 것들을 32사단 다 장비를 주거든요. 근데 네. 32사단이 곧바로 또 이제 여기 있는 기갑 수소사단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 이제 수기사가 수도 기계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전통이 여기 있는 기갑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갑연대는 뭔가 내가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는 네. 부대가 선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급도 안 되고 지형은 험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지휘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징적 과정에서 보면은 지휘관들의 임기응변이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수도사단의 주력이 이제 원산으로 가는 이제 요충지 신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철령이라는 요새에서 북한군이 아주 완강하게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대가 먼저 여기를 공격했는데 이제 주간 공격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단장이 다른 연대 공격해 해가지고 18년대도 막 공격하는데 다 안 돼요. 이제 그러다가 18년대 이제 대대장이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노획했던 그런 소련제 트럭 5대의 배기통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배기통도 다 떼어내고 그 트럭을 제일 앞에 앞세우고 뒤에 있는 차량 한 40여 대를 밤에 이렇게 라이트 다 켜놓고 진격시키니까 북한군은 제일 앞에는 전차가 서 있고 탱크들이 오는 줄 알고. 네, 뒤에는 장갑차가 서 있구나. 기계화 부대가 돌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했다. 기가 막힌 기망전술을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해결을 해가면서 빠르게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네. 방어하고 있는 사람의 공포를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싸워서 수소사단도 나름 험준한 길을 빠르게 가서 거의 3사단하고 동 타이밍에 원산 외곽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쟁 심리가 그들의 어떤 속도전을 잘 자극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0월 9일 날은 이제 원산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는 군단장이 모든 이 원산의 앞에 도착했던 1군단 내야의 4개 연대에게 그래 여기 이제 공격해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명령까지 내려주면서 원산에 대한 공격 준비를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국군이 원산 점령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원산 상륙 작전에 나설 미 해병대와 7사단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아니, 참. 야 국군 뭐야? 이 벌써 도착했다고?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대회는 언제였습니까? 이때 보면은 뭐 북한이 하도 궁하니까 뭐 심지어 죄수부대까지 만듭니다. 죄수부대요? 이 북한판 더티더즌 같은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죄가 좀 가볍다고 생각된 한 1,800명 정도를 석방해가지고 제 528 독립보병연대를 만듭니다. 국군 입장에서는 원산 시가지로 들어가려면 저기를 감지할 수 있는 주요 고지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서의 고지를 점령하는 순간 그냥 원산 시내는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상황이 훤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죠. 훤히 내려다 보이니까 야 하면서 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원산 아파트는 뭐가 많아요? 기뢰. 그렇죠.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힌 거여서 그 기뢰를 제거하는 소회전이 이게 2주 동안 돼요. 2주요? 예, 그러니까 이 작전을 뭐라고 그랬냐? 요요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조적이다. 갔다 왔다. 오래간만에 밀사쿠리죠. 예. 그래서 이번 기뢰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네.